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뭐랄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인데요. 나스닥 티커는 LUNR, 루너라고도 부르죠. 네,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따온 티커입니다. 그렇죠. 이 기업 주가가 최근 2025년 11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하루 만에 무려 7% 이상 급등하면서 8달러 62센트를 기록했어요. 네,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급등을 보면 딱 궁금해지죠. 이게 정말 거대한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반짝하고 사라질 위험한 불꽃놀이일까? 맞습니다. 그 지점을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의 역할이겠죠.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 기업이 가진 잠재력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이고 또 그 화려한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우주 탐사, 특히 달 탐사는 한동안 좀 잠잠했던 주제 아닌가요? 아폴로 계획 이후로요? 네, 한동안은 대중의 관심밖이었죠.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달을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뭐 단순히 40년, 50년 전처럼 국기 꽂기 경쟁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이건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던데 바로 뉴스페이스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요? 와, 거창한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르네상스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바로 나사의 CLPS 프로그램입니다. CLPS요? 좀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달 날아가는 페덱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달 날아가는 페덱스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예전에는 나사가 우주선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직접 했죠. 근데 이제 방식이 바뀐 겁니다. 나사가 우리 연구 장비랑 탐사 로버가 있는데 이거 좀 달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줄 민간 택배회사 구합니다. 하고 공고를 내는 거죠. 아, 그 나사의 역할이 모든 걸 직접 하는 개발자에서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핵심 고객으로 바뀐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민간 우주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열린 셈이에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그 사업을 따낸 가장 성공적인 택배 기사 중 하나인 거고요. 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고 심지어는 그걸 발판 삼아 화성까지 보내려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죠. CLPS 프로그램으로 민간 기업들의 기술력을 키워서 결국 아르테미스라는 더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거군요. 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기업들은 정부와 고정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정적인 매출 기반,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술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불쏘시개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우주 패권 경쟁입니다. 아, 미중 갈등이 우주로까지 번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달에 있는 자원이나 미래의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경쟁이거든요. 이 경쟁 구도가 미국 정부의 우주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와, 정리해보자면 정말 이상적인 환경이네요. 나사라는 확실한 큰손 고객이 있고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이유가 그 고객의 지갑을 계속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네,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달나라 택배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들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물건 배송만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잠재 시장, 우리가 흔히 TAM이라고 부르는 시장의 크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지금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달 착륙 및 수송 서비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네, 택배 사업. 둘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미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수리하거나 연료를 재보급하는 궤도내 서비스고요. 아, 우주에서 AS를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바로
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달 인프라 구축이요? 네. 말 그대로 달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건설하는 겁니다. 달 표면에 통신망을 깔고 GPS처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달 지표면 탐사 차량, LTV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와, 달 인프라 구축이라니. 이건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차원을 넘어서 달에 아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산업이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그러니까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미중 경쟁이 불을 지펴주는 아주 좋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 자체를 좀 봐야죠. 운동장이 아무리 좋아도 선수가 실력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렇죠. 기업 자체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죠. 이 시장에 새로 뛰어들기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경쟁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료에서 포터의 5가지 힘 모델로 분석한 걸 보면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낮음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진입 장벽이 꽤 높다는 뜻이군요. 아주 높죠. 상상만 해봐도 아시겠지만 일단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요. 또 수십 년간 축적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사 같은 정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죠. 이 세 가지 없이는 명함도 못 내미는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에베레스트산 높이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자료를 보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2024년 2월 민간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 뉴스는 저도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진 사업 계획서만 들고 있을 때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유일하게 달에서 찍어온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달에서 찍어온 영수증이라니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박히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도의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어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성공 영수증이 바로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선행자 우위, First Mover Advantage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거죠. 알겠습니다. 진입 장벽도 높은데 그 안에서도 가장 먼저 성공 기록을 세웠다는 거 확실한 강점이네요. 다만 아까 나사가 핵심 고객이라고 하셨잖아요. 구매자의 교섭력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포처 모델에서도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주 고객이 사실상 나사 한 곳에 가깝다 보니 당연히 나사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나사가 배송비가 좀 비싼 것 같네요. 다음 계약 때는 좀 깎아주시죠 하면 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 요인 중 하나죠. 하지만 나사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CLPS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민간 기업에게 기회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아, 한 기업에 몰아주지 않고요? 네, 한 기업의 모든 걸 맡기는 독점 대신 여러 기업을 경쟁시키면서 전체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을 쓰는 거죠. 덕분에 인투이티브 머신스 입장에서도 나사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 분산되면서 리스크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 자체,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기술,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길래 이 판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건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이 회사의 필살기는 단연 달 착륙선 노바-C, 노바-C입니다. 노바씨요? 네,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사하고 달에 착륙시켜서 운용하는 이 모든 과정을 A부터 Z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인 착륙선과 그걸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달 표면까지 화물을 배송하고 달 궤도를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구와 통신하는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우주 탐사 종합 솔루션으로 파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수익 구조는 어떤가요? 아까 나사 계약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만 목매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수익 모델이 아주 전략적으로 잘 짜여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구조예요. 어떻게 말이죠? 자료를 보면 2023년 매출의 약 74%,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나사와의 고정 가격 계약에서 나왔습니다. 꽤 높은 비중이네요. 네, 이게 바로 회사를 떠받치는 아주 튼튼한 뼈대,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계약이 뼈대라는 건 물론 안정적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사 예산이 삭감되거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사업 모델의 약점이죠. 그럼 나머지 26%의 상업 매출이 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빠르게 커져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사 외에 다른 민간 기업들의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앞서 말씀드린 달 통신망, 내비게이션 같은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팔아서 수익 마진을 높이는 게 이 회사의 핵심 성장 전략이죠. 그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를 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주 잔고, 백클로그입니다. 아, 수주전고. 그러니까 이미 계약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는 미래거든요.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이미 3억 2,8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00억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습니다. 4,500억 원이요? 네, 이건 향후 몇 년간의 매출이 이미 장부상에 찍혀 있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성장주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숫자죠. 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하하,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분명히 동전의 뒷면이 있겠죠. 제공해주신 자료에도 수어트 분석이 있던데 이 회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나 잠재적인 지뢰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석해뒀더라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요? 가장 큰 강점과 약점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민간 최초 달 착륙 성공이라는 엄청난 강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또 다음 미션을 준비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R&D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약점, 바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 쓴 돈 때문에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음 임무에서 착륙선이 폭발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주가는 물론이고 회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충격이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약점이자 가장 큰 위험 요인, 바로 임무 실패 리스크죠. 그렇군요. 강점, 약점, 위협 요인을 들어봤으니 기회 요인도 짚어봐야죠. 기회 요인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달 지표면 탐사 차량, LTV 같은 후속 대형 계약을 따낼 가능성입니다. 이게 수조 원대 사업이거든요. 와. 더 나아가서는 우주 공간의 무중력이나 진공 같은 특수한 환경을 이용해서 지구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초고순도 반도체나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상업 사업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회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위협 요인은 역시 정부 예산의 변동성과 경쟁사들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 예산이 줄어들거나 스페이스X 같은 무시무시한 경쟁자들이 더 빠르고 값싼 기술을 불쑥 내놓는 경우가 가장 큰 위협이겠죠. 알겠습니다. 스토리, 기술, 시장 상황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는 결국 이 모든 스토리가 숫자로 증명되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결국은 숫자죠. 재무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돈은 벌고 있나요? 현재는 의미 있는 적자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적자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마이너스 0.07달러로 여전히 순손실 상태입니다. 성장과 수익 사이의 딜레마네요. 이건 뭐 테슬라나 아마존 초창기 모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버는 돈을 족족 미래 기술 개발하고 인프라 까는 데 다 쏟아붓고 있으니 당장은 회계장부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적자라고 하신 거군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에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적자가 언제 흑자로 바뀌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 월가에서는 흑자 전환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분석가들은 대략 2025년 말 또는 2026년까지는 조정 EDB 때의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EDBTA요. 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들을 제외한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자료는 바로 이 시점을 투자의 성패를 가를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그때까지 버틸 현금은 충분한가요? 다행히 현재 보유한 현금 잔고는 비교적 견고해서 단기적으로 운영자금 때문에 회사가 흔들릴 위험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자료에 있는 주가 차트를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52주, 그러니까 1년 동안 최저 6달러 14센트에서 최고 24달러 95센트 사이로 오갔군요. 네, 거의 4배 차이죠. 이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정말 버티기 힘들겠는데요.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좋은 소식 하나에 폭등하고 나쁜 소식 하나에 폭락할 수 있다는 걸 주가 차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을 좀 덧붙이자면 최근 주가가 7%나 급등하긴 했지만 아직 장기적인 추세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주가 위에 저항선들이 좀 있거든요. 저항선이요? 네, 50일 이동평균선이 8달러 88센트, 200일 이동평균선이 10달러 91센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50일이나 20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지금 주가보다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가격대에 오면 드디어 본전이다 하고 팔려는 사람들이 몰려있을 테니 주가가 더 오르려고 할 때마다 그게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벽, 즉 저항선을 뚫고 안착할 수 있는지가 단기적인 기술적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익도 안 나는 회사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매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아는 주가 수익 비율, PE로는 평가가 불가능하죠. 이익이 마이너스니까요. 네, 그렇죠. 대신 주가 매출액 비율, PSR 같은 지표를 씁니다. 지금의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적극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4달러 29센트에서 15달러 67센트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달러, 15달러요. 지금 주가 대비 거의 70%에서 85%나 높은 수준인데요. 네, 상승 여력을 아주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높게 보는 근거는 뭘까요? 단순히 꿈과 희망만은 아닐 텐데요.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네, 그 대신 민간 최초 달 착륙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적 혜자와 이미 확보된 수천억 원의 수주 잔고라는 아주 확실한 미래 가치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곧 폭발적인 이익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그 가치 평가에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전형적인 성장주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만약 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에게 LUNR, 이 누너라는 주식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료는 아주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기 성장 단계의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우주 기술주라고요. 이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보상과 리스크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군요. 네, 그렇죠. 보상 측면을 먼저 보면 인류의 달 개척이라는 정말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네요. 시장 선점 효과, 나사와의 굳건한 파트너십, 그리고 월가의 높은 기대치까지. 맞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추가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약속했던 2026년에 정말로 흑자 전환을 이뤄낸다면 주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네요. 네. 단 한 번의 임무 실패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고요. 계속되는 적자는 결국 추가적인 자금 조달, 즉 유상증자 같은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방향을 바꿀 핵심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변곡점을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가 2026년 흑자 전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여부, 네, 가장 중요하죠. 둘째가 달 지표면 탐사 찬양 같은 초대형 계약 수조 소식이 들려오는지, 그렇죠. 그게 성장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셋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다음번 달 착륙 미션을 또다시 성공시키는지, 이 세 가지겠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세 가지가 앞으로 몇 년간 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주식은 어떤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할까요?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주산업 인프라라는 거대한 장기 테마에 베팅하고 싶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요? 네. 다만 포트폴리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극심한 변동성을 견뎌야 하므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가지는요? 둘째는 최근에 7% 급등 같은 시장의 흐름을 타는 단기 모멘텀 투자자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앞서 말한 기술적 저항선 돌파 여부나 새로운 계약 체결 소식 같은 단기 뉴스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 기업이 아직 숫자로 실력을 만전히 증명해낸 우량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는지, 현금 소진 속도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또 실제 임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꿈만 보고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신기술과 정부 지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 달고 달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로켓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하지만 그 로켓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도 함께 실려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나사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아주 명확한 사업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상상이죠? 앞으로 달 경제가 정말로 열린다면 과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진짜 대박은 어디서 터질까요? 예상치 못한 대박이요? 네, 그게 달 기지 간의 초고속 데이터 통신 사업일까요? 아니면 달에만 있는 희귀자원 채굴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주관광. 어쩌면 이 기업의 가장 큰 장기적 보상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펴본 이 사업계획서 바깥에 아직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있을 수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